방은 성인 한 명이 웅크려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누워있을 수도 발을 뻗고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다. 하지만 이 방을 쓰는 기수는 누워있을 이유도 발을 뻗고 앉을 이유도 없다. 신장 150cm, 몸무게 40kg의 기수는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의 방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멘트로 이루어진 공간은 실제 넓이보다 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C27은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문장이었다.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소녀를.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23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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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차차입니다. 네, 저는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그래서 배우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박사장입니다. 네, 배워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짓부렁이라고 네,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고통받는데 왜 자꾸 배우는 걸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박만래 할머니라고 아세요? 그치, 욕쟁이 알죠, 할머니. 알죠. 유튜버 하시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70살에 처음 미국에 가게 되셨대요. 근데 자기가 50살쯤에 영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말렸대요. 야, 다 늙어서 뭐 영어를 배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데 자기도 70살에 미국에 가게 되리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가서 봤더니 내가 50살 때 영어를 배웠더라면 영어를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배우지 않았던가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요즘 되게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나의 이 배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간은 끝까지 어쨌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어떤 삶을 살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지금 배우는 것도 좋고, 저는 그냥 배움 그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써먹지 않아도 뭔가를 배우고 새로 뭔가를 하고 그러는 시간 자체가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위를 따고 이러더라도 학위를 따서 꼭 뭐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물론 자기가 배운 걸 세상에 내어놓는 것도 너무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그걸 배워가는 과정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차차님이 오셨어요. 차차님의 귀엽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돌아온 차차님.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책은 천선란 작가의 1000개의 파랑입니다. 여기 굉장히 선명한 색깔이 책 제목이죠. 굉장히 감각적인 책 제목이어서 우선 저는 책 제목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1000개의 파랑. 그리고 박 사장님께서 표지도 너무 예쁜 것 같아. 파랑파랑하죠. 그쵸? 네. 그래서 박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책 줄거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무엇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찬란한 소설이다 라는 최진년 작가님의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한국과학문학상을 받은 소설이라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쩐지 과학과 따뜻함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소설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용이 더 궁금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은 2035년인데 2035년은 인간과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보편화된 세상이에요.
C27은 기수 휴머노이드인데요. 마지막 과정에서 학습 휴머노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었어요. 그래서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고 그 1000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C27은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하고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today라는 말과 호흡을 맞추는데 today가 달릴 때 행복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today의 갈기가 물처럼 흐르고 기쁨의 떨림이 몸을 감싸면 today의 빠른 박동을 C27이 전달받을 수 있었거든요. today는 시속 100km의 신기록을 세운 후 계속된 경기와 훈련으로 연골이 닳아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당근을 진통제처럼 씹으면서 경기에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C27은 그런 today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낙마하는 선택을 해요. 뒤따라 달려오던 말들에게 밟혀서 하반신과 골반이 부서졌지만 그 덕분에 today는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C27을 구한 사람은 연재라는 소녀예요. 연재는 로봇을 좋아해서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C27을 고쳐주고 브로콜리, 줄여서 콜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요. 연재는 마지막 소원으로 건초더미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콜리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콜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재의 가족 속으로 오게 됩니다. 연재의 가족은 엄마인 보경, 언니인 은혜 이렇게 셋입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에 영화 배우를 꿈꿨지만 지하 연습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배우의 길을 접게 되었고 그때 엄마를 구해준 소방관인 아빠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연재가 어릴 때 아빠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가 식당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언니는 7살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어요. 연재 가족은 서로가 서로의 불행과 아픔을 조금씩은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죽은 아빠를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고 그 돈 때문에 은혜의 생체 적합성 다리 수술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요. 은혜는 그런 엄마의 형편을 알고 있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고요. 연재는 아픈 언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세워 본 적 없이 포기만 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언니와 연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엄마에게 은혜는 아픈 손가락이라면 연재는 신경이 아예 손상된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언제 다쳤는지 알 수 없는 오래된 상처가 엉망으로 아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마와 연재와 이 은혜의 마음을 그 콜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자신들의 마음을 점점 들여다보게 되고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게 됩니다. 연재는 친구인 지수와 함께 언니 은혜의 진정한 자유로움을 위해서 소프트 휠체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언니에게 이 휠체어를 선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서로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불행을 서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한편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투데이는 이제 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콜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투데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투데이를 달리게 하는 방법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투데이를 행복한 과거로 돌려놓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투데이는 경기에 나가게 되지만 예전처럼 1등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아주 느리게 달립니다. 그때 다시는 달리지 못할 줄 알았던 말이 비로소 느끼는 제2의 삶의 박동을 콜리에게 전해집니다. 콜리는 투데이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투데이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기 위해서 콜리는 또다시 투데이에게서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콜리의 마지막 말인데요.
1000개의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처음 세상을 바라보며 단어를 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1000개의 단어는 모두 하늘 같은 느낌이었다. 좌절이나 시련, 슬픔, 당신도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1000개의 파랑이었다. 네,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네. 줄거리가 네. 좀 길었죠? 아닙니다. 이게, 네, 1000개의 파랑이 이게, 장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네. 장편 소설이, 모든 소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줄거리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장편 소설은 유난히 더 쉽지 않아요. 근데 박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어떠셨어요, 이 책? 저는 그 천선란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꾼다. 작가의 말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소설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쨍한 파랑이 있는 표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쨍한 파랑과 더불어서 콜리가 소설 속에서 말하잖아요. 그 파란 분홍, 뭐 회색 노랑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표지에 같이 녹아 있는 거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책 종이가 갱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쵸. 이렇게 질이 좋은, 완전히 질이 좋은 종이는 반딱반딱한 아닌데. 게 아니고. 네네네. 네. 이 종이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책 전체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책 종이. 너무 많이 말하시네요. 그쵸. 책 종이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글자도 다 파랑색이어서 신기했어요. 글자가? 그렇구나. 네, 글자가 파란색이에요? 파랑색이에요. 어디에서요? 책마다 다른가 보다. 네. 어머, 그렇구나. 제 책은 글자가 제 건 검정색이거든요. 네. 네. 우리 저는- 책 표지가 다르네요? 네, 저는 풀 파랑색이에요. 아, 진짜요? 우와. 1000개의 파랑 그 책은 뭐죠? 그건 한정판 무슨 뭐 이런 걸로 약간 나온 뭐 건가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어머, 나도 신기하다. 새로 샀는데. 이거는 저거 이렇게 이거거든요. 많이 하니까. 저도요. 네, 저도 그것도 어. 봤어요, 네. 어. 저는 이 소설 어떻게 읽었냐면요. 그 처음에 박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F 소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화두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정말 웬만한 소설에서 나올 그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일단 SF적인 그런 미래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가진 로봇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동물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의 문제도 나오고 또 일반적인 청소년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족 관계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 이런 아주 다양한 화두가 있어서 같이 얘기해보기 굉장히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우리 팟캐스트를 어떻게 한 편을 꾸릴까 고민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삶이란 거는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젊은 작가분들이 도전적으로 많은 것들의 문제들을 끌어오고 생각하는 거에 정말 항상 응원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독자로서는 항상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이 책의 아주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선은 투데이라는 경주마, 그 경주마를 중심에 놓고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데이라는 경주마가 있다. 그리고 그 경주마를 이끌고 경주에 참가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인 콜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인물인 연재라는 소녀, 연재의 언니 은혜, 그 다음에 연재의 엄마 보경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먼저 연재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하나씩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연재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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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선 연재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경주마가 나오고 연재가 굉장히 잘했던 게 달리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다가 연재가 더 빨리 달리라고 계속 자기를 채근하는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다가 진짜 경기가 펼쳐지는 날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서 레일을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교문 밖으로. 그러면서 그 순간이 모두 다 지겨웠다. 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그 빠름,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책 전체를 다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연재가 사실 그 팀에서 제일 빠른 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연재보다 느린 애들한테 너가 좀 빨리 달려봐 이게 아니라 다른 애가 넘어지더라도 너가 앞지를 수 있을 만큼 연재한테 더 빨리 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참 되게 아이러니했고, 그래서 연재는 원래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강요되는 자신의 그런 빠름이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일을 이탈하게 됐고, 그 콜리라는 기수가 생긴 이유도 인간들이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인간 기수가 타면은 무게도 있고 뭐 위험성 때문에 시속 뭐 70km밖에 못 탄다면은 그 기수가 맞아요. 그 휴머노이드 기수가 타면서는 이제 말들이 100km 막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더 열광하고 막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말들은 더 빨리 소모되고 안락사 당하게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이 소설을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투데이는 경주마잖아요. 그다음에 연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되게 잘하지만 자기에게 강요된 속도감 때문에 자기 그 학교를 이탈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연재 언니 은혜도 보면 언니 은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키가 이 속도감이 차차님하고 박 사장님 말에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강요된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데이, 경주마인 투데이도 사실 처음에 빨리 달렸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죠. 위에 기수인 콜리가 느끼잖아요. 투데이가 진짜 심장이 뛰고 있고 온몸이 행복으로 전율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뛰는 게 본능인 말이기 때문에 이 뛰는 거 자체가 얘한테 행복을 주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빠르게 뛰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투데이의 몸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속도를 내고 뛰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느끼게 되고 그 연재도 처음에 빨리 뛰었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강요된 속도에 연재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겹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콜리가 말해서 뛰어내린 것처럼 연재도 레일을 이탈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희생이 따르잖아요. 로봇인 콜리는 떨어짐으로써 부셔져. 완전히 그러니까 하반신이 다 박살이 났고, 연재도 레일을 이탈해버림으로써 이 연재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감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연재도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해 달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을 맞아요. 꺼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속도를 멈추거나 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구나. 지금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 희생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다음에 또 속도감하고 같이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네. 그 소방관, 연재와 그 은혜의 아빠인 소방관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뭐 걸음도 양반 걸음 같았고 그 기계를 대신해서 그 네. 연재의 엄마 복용을 구하러 갈 때도 기계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만의 그 3%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만의 네네. 속도로 인간을 구해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속도의 반대편에 있는 소방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재와 은혜의 아빠인 소방관.
소방관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연재 아빠라든지 은혜 아빠라고 맞아요. 나올 줄 알았는데, 책에서 계속 소방관이라고 나와서 아무래도 그 소방관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엄마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연재와 은혜의 엄마인 보경. 네. 사실은 둘이 만났을 때 그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고, 이 엄마는 지하에 깔렸는데, 당시에 이제 지하로 침투해서 그 생존을 알아보는 로봇이 깔려있는 엄마의 생존율을 3%로 받고,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에게 구하러 들어가지 말기를 판단을 내렸죠. 왜냐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근데 3%의 생존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소방관은 바로 내려갔고 엄마를 구한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굉장히 진부한 느낌이 들지만, 책에서는 또 진부하진 않아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때는 그 과정과 그 맥락과 감정이 조금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쵸. 책에서 읽을 때는 되게 과정이 아름다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뭔가 정확한 정보와 논리적 결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 이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긍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인간성, 사랑 이런 것들을 절대 놓고 있지 않아서 그게 아마 이런 이야기들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기계와 달라서 인간은 꺼진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요. 3%의 그 퍼센트를 보고도 구하러 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지금 얌얌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재 얘기하면서 이런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의 주제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공생에 관한 거잖아요. 인간. 은혜가 장애를 가지고 있죠. 은혜는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연재가 데리고 온 로봇. 그러면 이제 어떤 인간과 기계의 공생에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사랑하는 투데이, 콜리가 물론 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은혜와 콜리가 사랑하고 있는 투데이라는 동물, 해서 이제 동물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인간들은 어떤 것도 껴안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설 속에서도 보면 그 동물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투데이가 경기에 나가지 못하니까 효용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이 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이 여기 덧붙여서 보면 투데이를 치료해주는 보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키라는 인물이 아프리카에 가서 봤더니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간들이 하도 상아를 잘라가니까 아예 그 개체 스스로 상아가 없이 태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화한 거죠. 살아남기 적합하게. 그리고 어떤 종족들은 아예 살기 힘드니까 그 종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종되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정말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 동물 실험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동물 애호가라고 해도 인간을 위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약간 숭고하게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투데이를 돌봐주는 수의사 보키가 있잖아요. 근데 보키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이제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당연히 동물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인간이 더 이제 위대한 종이니까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키가 뭐라고 하냐면, 너도 언젠가 우리보다 뛰어난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그 외계인을 위한 숭고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저주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딱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충격받으면서 아 정말 이 말이 맞다 똑같구나. 우리보다 좀 더 지능이 높은 생명체를 위해 그럼 우리도 다 숭고한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공감도 가고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뭐 비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들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숭고한 죽음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사실은 정말 필요할 수 있죠.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 자기네 종족이 살아가기 위해 다른 동물을 이제 실험에 갖다 써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필요해서 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잔인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지만 이렇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본능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거를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숭고한 죽음이거나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미사오구를 붙이는 거 너무 가증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잔인한 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길인 거죠. 어느 일정 부분. 근데 이제 그것들을 왜 그렇게 뭘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위선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원래는 이제 그 인간들을 쓰는 화장품 같은 것도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아요. 예, 동물 실험 반대하는 화장품을 쓰는 사람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공생에서 또 이제 이 먼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생명이 뭔가부터 고민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동물은 저도 간사한 사람이라서 생명이 있는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공감이 돼. 근데 로봇은 거기는 물음표가 딱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콜리가 죽는 장면이나 그러니까 콜리가 자기가 낙마를 결심하는 장면 같은 데서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콜리가 얘기를 해요. 인간 굉장히 특이한데 생명이 없는 물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정말 콜리처럼 우리랑 대화를 나누는 어떤 로봇,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심지어 꺼지기를 원치 않는, 자기가 전원이 나가거나 삶이 이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과의 공생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문제긴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내내.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고 진짜 처음에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를 보면은 너무 차갑잖아요. 얘는 생명이 아니니까 대화도 막 하지만 너는 몰라도 되라든지 아니면 아예 반응도 안 한다든지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이 로봇들이 지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능은 또 마음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로봇한테 마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와 대화가 되는 고등 지능을 가진 존재들을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인간과 그쵸. 비슷해진 로봇이 이제는 인간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막 그런 세상을 지배하고 막 이런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그쵸. 근데 막 그런 데서는 되게 나쁘게 나오잖아요. 세상 지배하고 우리 뒤통수에다 뭐 꽂고.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 로봇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책에서도 나오죠. 계속. 네.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로봇을 개발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은 아이러니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진짜. 공존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인간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했거든요, 한편으로. 왜 지금도 일본에서는 노인들 그쵸. 말벗을 네, 해주는 맞아요. 로봇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인간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인간다움을 로봇에게 미래에는 찾아가지 않을까. 더 인간보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또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 로봇들은 저만 해도 막 창고에다가 두지 못할 것 같아요. 왠지 막 여기 나오는 콜리처럼 너무 좁은 방에 막 갇혀있는 막 이런 게 묘사되잖아요. 그럼요. 차차님은 집에 있는 공 하나하고도 말할 것 같아요. 의자랑도 대화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의자랑 공하고 기계를 동등하게 본다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그냥 인간이 인간을 위한 거죠. 이기적인. 근데 사실 인간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종이든 다 자기 종족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로봇도 동등하게 막 인간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인간 로봇을 개발해서 막 외로움을 달래다가 얘가 성능이 좀 안 좋고 더 성능이 좋은 것이 있어서 가라. 얘를 버리고 딴 걸 사. 이게 너무 손쉬워지면 인간 종 내에서도 그게 너무 손쉬워질까 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저는 오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생명체 내에서도 너무 쉽게 그냥 하나를 뭐 동물을 키우다 버리듯이 인간도 옆에서 그냥 내 외로움을 달랬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이렇게 전염되는 느낌이 이제 자꾸 와서 더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여기서 또 같이 하나 짚어볼 게 무엇이 있냐면, 연재는 스트린이라고 해가지고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 로봇이 있거든요. 그 로봇이 스카프를 삼켰을 때 막 이렇게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구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되게 연재가 그걸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로봇의 괴로움을 연재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콜리의 그 부서져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도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마음을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4발 달린 휴머노이드인가요? 그 들깨, 비를 맞는 것 같아서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근데 연재는 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아픔을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연재 친구 지수가 다쳤을 때는 상처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계 고장은 쳐다만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사람의 상처는 연재한테는 그렇게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갔을 때는 기계를 이렇게 대체해버려서 인간도 이렇게 대체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파급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계의 아픔은 오히려 더 잘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계와의 공존은 어떻게든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과의 사람 공존,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공감해가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좀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공존이 가장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재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친구 간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도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아이를 딱 떠안게 되는 생계가 걸린 그 연재와 은혜의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힘겨움들, 그것도 공존의 문제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문제.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리는 것들을 경제적인 문제로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인간 사회 내에서의 공존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게 막 어떤 해결은 될 수 없겠죠. 어느 순간에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순간순간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잘 인지하지 못하죠. 생활하면서는. 그래서 소설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답을 내릴 수 없더라도 계속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는 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소설이고요. 우리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가 사실은 연재의 언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5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은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 마라. 나중에 기계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알게 되죠. 그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그냥 이 휠체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고등학생까지 왔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걷고 싶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아이인 거죠. 네. 저는 근데 은혜 이야기 읽으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뭔가 몸이 불편한 또는 뭐 시각이나 뭐 어느 부분이든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구나. 너무나 생존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했는데요. 또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책에서 보면 그 보경이 은혜한테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게 사소한 불편이 너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은혜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너의 정상성은 괜찮은 것이고 그것이 너를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은혜도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보경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가끔은 자신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음을 확인시키는 차갑고 날카로운 창살 같다. 휠체어 덕분에 걷지 못하던 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인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안 팠으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류가 그런 소외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도 파고 계단도 막 만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동하게 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라고 하잖아요. 왜 똑같이 다 하려고 해? 그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를 그 부분을 읽고 또 다시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혜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가 기억하는 한 모든 시간을 휠체어에서 타고 살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구분지어서 배려해주는 말들이 오히려 자기를 굉장히 소외시키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학교에서 도와야 된다고 항상 배웠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표 사고 넣고 하는 거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차갑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민망해 하면서 돌아섰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분은 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시선 자체가 그분을 차별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한 번 자신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어렸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머리도 복잡해지는 게 저희 엄마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활기차게 활동적인 분이셨다가 이제 뇌졸중이 오셨고 반신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현실 속의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338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번 외출하기 위해 남들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지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끝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거든요.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들이 많으니까요. 누구는 쉽게 수술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 수술은 누군가에겐 불가능과 같은 비용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자식들이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과 가기 싫은 그런 마음하고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어디를 한번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근데 사실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있죠. 얌얌쌤님은 그 휠체어 탄 분을 도와줄 때 미리 물어보기라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는 그 눈이 안 보이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손을 확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니에요라고 갑자기 팔을 잡아당긴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있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끼어들어서 사실은 그게 소설에도 나오지만 굉장한 폭력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왜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팔을 잡아당기거나 말을 걸거나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콜리가 로봇인가요?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책이고 픽션이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어디가 인간과 로봇의 경계인가, 이거 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은 느끼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삐를 잡고 달려야 되는 기수인데 고삐를 놓고 갈기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갈기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선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맞아요. 것도 욕구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일 줄도 알고, 궁금하면 왜냐고도 묻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물론 책이지만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그 경계가 뭐지? 그러면 인간을 규정짓는 거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미래에서의 진짜 이 로봇과 인간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따라 만들었고, 그럼 점점 더 인간보다 어쩌면 더 인간 같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하는 인간성은 뭐지? 그거를 로봇이 다 갖게 되면 그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니까 그러면 로봇도 인간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인간인가? 인간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고유성은 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성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사람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욕구가 있다. 무엇인가 강하게 끌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콜리도 사실 냠냠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인간다운 인간성은 무엇일까?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생각한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근데 콜리도 희생을 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맞아요. 그래서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 사회에 가면 더 모호해지지 않겠어요? 그쵸. 철학자들이 이제 인간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뭐 감정을 느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인데, 이 소설에서 진짜 콜리는 마지막에 자유의지까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만의 심지어. 판단으로. 맞아요. 누구도 연재도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 투데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낙마했을 때, 그 투데이한테서 떨어졌을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진짜 나죠. 인간 같아서. 네. 네. 그 콜리가 마지막에 투데이의 등에서 떨어져야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은 이제 콜리는 그래요. 고통이 얼마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쪽으로 선택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올 때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를 읽고 다시 처음을 몇 페이지를 읽으면 정말 연결이 다들 되면서 다들 이 책을 읽으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끝에를 읽고 다시 앞부분을 읽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진짜 먹먹해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연재나 은혜였다면 콜리를 향해 뛰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뛰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종족과도 서로 공존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게 휴머노이드가 됐든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책이긴 했어요. 네,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사실은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여기서 대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네. 아까 우리가 고민했었잖아요. 인간이 가진 그 고유한 속성은 무엇일까? 콜리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연재는 그 후로도 같은 영화를 3번씩 더 봤다. 콜리는 한 번 본 순간 장면에 등장하는 소품의 위치까지도 외웠지만 연재는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인간의 눈이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각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콜리는 인간의 구조가 참으로 희한하다고 생각했다. 함께 있지만 시간이 같이 흐르지 않으며 같은 곳을 보지만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고 말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 수 없다. 때때로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다가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할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금씩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렸고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으며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맞았다. 어렵고 복잡했다. 하지만 즐거울 것 같기도 했다. 콜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모든 상황이 즐거웠으리라. 삶 자체가 연속되는 퀴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부분이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질문한 인간의 고유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콜리의 콜리의 대답이네. 네. 콜리의 대답이네요. 그 콜리는 사실은 1000개의 단어가 모두 파랑파랑한 단어였다라고 우리 그 앞에 줄거리 말씀하실 때 나왔었죠. 네. 사실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두 손에 쥐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준 콜리의 대답도
인간보다 낫네요. 우리의 결론인가요? 네. 그 다음에 차차님. 네, 저는요, 엄마 보경이가 처음에는 콜리를 되게 경계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대화 상대를 삼으면서 긴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그리움이 뭔지 모르겠지? 부럽다. 그리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문득문득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떼어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죽어요. 이러다 나도 죽겠지.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면서 사는 거지.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행복이 만병통치약이거든. 행복한 순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움을 이겨. 라고 하면서 이제 보경이가 소방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데 보경이는 정말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리움이 클까.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고,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메모에 왔던 것 중에 하나도 이 보경이의 삶이 멈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인 소방관이 죽었을 때를 기점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보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각자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고 누군가에게 시간은 멈춰 있고, 하지만 끝끝내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멈춰있는 시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겨워도 현재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 좋았던 부분이고 의미 있었던 부분이었어서 같이 이야기를 못 나눠서 아쉽긴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접어온 부분은 엄마인 보경이와 아빠인 소방관의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83페이지고요. 소방관이 놓지 않았던 보경의 3%에는 실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보경은 언젠가 한강 노을을 바라보며 바퀴를 열심히 굴리는 아이들이 멈추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다고 소방관에게 말했다. 삶이 이따금씩 의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벽에 부딪혀 심한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방향을 잡으면 그만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1%라도 있는 한 그것은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라고 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보다 더 인간답고 아까는 인간보다 낫다라고 했던 콜리가 인간의 실수로 태어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실수로 태어났고 또 인간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다시 살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실수가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 중에 있거나 그렇다면 자책과 후회는 짧게 끝내고 실수가 분명 다른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충실히 보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